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려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나면 췌장에서는 열심히 인슐린 분비해야지 되고 감당하기 힘들죠. 췌장한테 좀 고마운 줄 알고 혈당을 빨리 안 올리는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해볼게, 양도 좀 조절해볼게 해야 되는데 네가 더 이래라. 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계속 먹게 되면 나중에는 췌장 쪽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뇨가 발전이 되는 거죠. 혈당치 나는 높아지는 게 싫어 하는 분들은요, 아침 식사를 가볍게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또 물어보시거든요. 아침에 뭐 먹냐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이자 푸드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뇨 위험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체중이나 비만의 문제가 전보다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연령대가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당뇨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피해가기가 힘든 그런 만성질환이 되어가고 있죠.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2022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비율이 2012년에는 11.8%였는데 2020년에는 16.7%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의 당뇨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당뇨병은 아니지만 통계에 따르면 30% 정도까지 전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려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나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배가 또 금방 빨리 고파요. 그러면 또 먹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일단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혈당이 요동치게 해주면 당분이 들어올 때마다 감당하기 힘들죠. 처음에는 췌장이 높아진 혈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 구간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열심히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췌장한테 좀 고마운 줄 알고 혈당을 빨리 안 올리는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해볼게, 그리고 양도 좀 조절해볼게 해야 되는데 네가 더 이래라. 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계속 먹게 되면 처음에는 췌장이 막아내요. 어느 순간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지기 시작을 하고, 또 이 과정의 중간에 제가 살짝 빠뜨린 건 뭐냐면, 인슐린의 좀 작동을 빨리빨리 잘해주면 좋은데 맨날 혈당을 밀어 넣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얘들은 저항을 하고 열받아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고 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쓰러지냐면 췌장 쪽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뇨가 발전이 되는 거죠. 하루 이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런 잘못된 생활이 반복되면 위험이 더 증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해서 그것 때문에 당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단을 제가 추천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 대한 혈당치가 요동을 치는 반응은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한 가지 전제조건, 혈당치를 가지고 내가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맞는 식단을 찾아보겠다 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속 당 수치 측정기, 수치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기초 가정을 하고, 보편적으로 어떤 경우에 혈당치가 좀 덜 움직이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아침 식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혈당치를 내가 안정적으로 가지고 싶어, 혈당치 나는 높아지는 게 싫어 하는 분들은요, 아침 식사를 가볍게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복이 너무 길어진 상태에서 첫 식사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3끼를 먹을 때보다 처음 식사를 할 때 혈당치가 좀 빨리 튑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점심을 드셔보시면 좀 덜 튀어요. 근데 아침 식사할 때는 음식의 영양 구성이 좀 중요한데, 관련해서 캐나다 쪽에서 12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연속 혈당계를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채워놓고 식사를 한 거를 비교해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면 아침에 저탄고지로 먹은 그룹하고 저지방 고탄수화물로 먹은 그룹, 차이점은 한쪽은 탄수화물이 적고 지방이 많고, 다른 한쪽은 탄수화물이 많고 지방이 좀 적고. 생각해보시면 옛날에 다 유행했던 다이어트예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칼로리 비슷하지만 아침에는 탄수화물, 고지방으로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혈당이 조금 덜 요동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평소에 먹으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침 식사 안 하고 점심을 식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튀어요.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는데, 가볍게 저탄고지로 먹었을 때하고 과일이나 뭐 이런 거 좀 먹고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아침에 저탄고지로 먹었을 때가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물어보시거든요. 아침에 뭐 먹냐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두부 반모, 올리브유 한 숟갈 이렇게 먹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그릭 요거트 한 숟갈 먹고 올리브유 한 숟갈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 좋아요. 왜냐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대사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설탕 안 넣은 커피를 한 잔 마시죠. 제 기준으로는 한 2샷 정도 들어가요. 하루 종일 혈당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가요. 그리고 하나만 여기다 더 팁을 드리면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제가 찾아낸 음식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피자가 나쁘지 않아요. 치즈 피자 같은 거 한두 조각 먹는 거는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많이 안 튀는 괜찮은 음식인데 이게 점심이나 저녁 때 먹을 때는 확실히 덜 튀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먹으면 많이 튀어. 나만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찾아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당연히 배가 조금 더 빨리 고프고 식사량을 조절하기 좀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음식을 먹는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채소, 샐러드 이런 걸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가지고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샐러드나 채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식사 앞부분에 단백질하고 지방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소화기관엔 어떤 게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해요. 십이지장 쪽에서 영양 성분을 좀 분석해가지고 지금 단백질, 지방이 많이 들어와서 위에서 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어 해서 늦추기 시작을 하거든요. 음식이 천천히 내려올수록 당연히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 다만 이렇게 드실 때 그거 먹었으니까 바로 밥 먹으면 사실은 효과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최소한 그 정도 간격은 필요한데 그런 게 어려운 경우에는 샐러드를 먹고 나서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좋아하는 생선이나 육류나 아니면 견과류나 소화 잘 안 되는 음식을 드시고 나서 한 5분, 10분 기다렸다 식사하신다든지 이런 정도 여유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일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식전이 좋냐, 식후가 좋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빈속에 과일을 드실 때는 양을 조절 안 하시면 혈당이 팍 튈 수 있어요. 빈속에 사과를 반 개를 먹는다.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양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 지수가 낮으면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당 지수라는 게 개개인 차가 있고 양에 따라서는 팍 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에도 빈속에 간식으로 먹을 땐 양 조절 잘 하시고 내가 먹었을 때 나의 혈당에 영향을 안 주는 과일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드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식후에 드시는 게 경우에 따라서 혈당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소화 흡수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확인하시고 대체로 혈당치를 높이는 것들이 액상으로 되어 있는 음식들은 좀 아무래도 혈당치가 빨리 높아질 수가 있어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너츠 같은 경우는요 도너츠 원래 달잖아요. 그래서 도너츠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갈 거라는 거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재밌게도 도너츠를 먹을 때 물을 함께 마시느냐 물을 함께 마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혈당치가 또 요동치는 폭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물을 함께 마시면 올라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거 영향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도너츠를 먹는다. 그거는 밥 먹고 나서 양 조절해서 조금만 먹지 빈속에 도너츠 드시면요 혈당치가 올라간 걸 그때는 사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먹고 나면 배가 더 고프거든요. 이거 혈당을 빨리 끌어올렸다가 빨리 떨어뜨리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양 조절하시고 식후로 돌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공복에 200mg/dl를 넘어가거나 8시간 동안 공복을 지키고 나서 혈당 검사했는데 126mg/dl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당뇨라고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진단은 당연히 병원 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정상치냐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시점에 쟀을 때 나오느냐 하는 숫자 하나만 또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해야 돼요. 전날이나 전전날부터 열심히 식사 조절을 해가지고 최대한 정상으로 끌어내려놓고 약도 막 열심히 먹고 한 다음에 병원 가서 검사하면 좋게 나오겠죠. 요즘은 그래서 혈당만 보는 게 아니고 피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당화혈색소라는 게 수치가 좀 이렇게 보여요. 지난 2-3달 정도 혈당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여가지고 당뇨 약을 먹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피 검사해가지고 혈당치를 보는 게 아니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나 잡히는지 이걸 봐가면서 조절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이 관리를 해주시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당뇨병을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을 때 시점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뇨병
정상병인데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수치를 2 이상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약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이제 진입을 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한 3개월 정도를 식이 조절하고 생활 습관 조정을 먼저 해줘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주면 사람에 따라서는 당뇨로 갈 게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늦춰진다기보다 아예 정상으로 돌아가가지고 평생 당뇨 없이 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당뇨의 어떤 위험인자 같은 걸 가지고 계시고 가족력이 있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을 받은 시점에 생활습관 조정해보세요 해가지고 조정하시면 늦춰지죠. 약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게 5년이고 10년이고 길어지는 거고 약으로 잘 조절을 해야 혈당이 안정적인 범위 안에 가게 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 당뇨 진단을 받은 이런 분들은 혈당 조절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혈당을 늘 체크해 주시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굳이 약 없이도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좋죠. 최근에는 또 당뇨가 맨 처음 단계에 쓰는 약이 메트포르민 같은 그런 약을 쓰게 되거든요. 이 약이 미국에서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둔 그 약입니다. 아직까지는 연구를 해봐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을 또 쓰게 되면 이 약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소식의 효과를 흉내내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 절대 기분 나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 없이도 갈 수 있는 기간을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도 의미는 있겠죠. 그게 실패해가지고 약 드시게 되더라도 요즘에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뇨가 이미 진행이 된 분들은 그때부터는 자연 치유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거기에서 당뇨로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이런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주는 게 혈당 관리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당뇨 진단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 그런 경우에도 혈당 관리를 잘 해주시면 최소한 약의 가지수가 늘어나지 않고 약의 사용하는 용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자신감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팔을 들어가지고 여기부터 이렇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육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거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장도 근육으로 돼 있고 골격도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만약에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서 있는 것도 힘들겠죠. 기운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경 안 쓰다 보면 단백질은 적게 먹으면서 나머지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식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포만감을 오래 끌고 가면서 근육도 좀 챙겨주면서 하려면 그것 중에서 저의 선택은 단백질, 칼슘 보충해 주시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쉬운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초 대사율 자체가 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에너지 대사가 덜 활발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기운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의 어떤 분비량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차이가 나겠죠.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팔을 들어가지고 여기부터 이렇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육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거를 보셔야 돼요. 사실 양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거는 근육이죠. 왜냐하면 내장도 근육으로 돼 있고 골격도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나이가 들면서 만약에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서 있는 것도 힘들겠죠. 지지하고 서 있을 때 사용하는 것도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들을 써야지 되는데 그런 데가 약해지면 당연히 기운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플 때 과일 주스라든지 설탕 들어간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거 드시면은 더 빨리 지쳐요. 혈당이 막 요동을 치니까. 그런 식으로 드시는 거 일단 제일 안 좋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에너지 레벨을 높여주려면 그 음식을 포만감 오래가게 먹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컨디션 조절하면서 식사량도 조절하면서 쾌적하게 갈 수 있는 음식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뭘 먹을까요? 제가 찾아가는 음식은 점심때 같으면 김밥집 찾아갑니다. 제일 좋아하는 김밥은 참치김밥이나 치즈김밥 먹어요. 나만의 음식을 하나를 딱 정해두시고 오늘 좀 컨디션 조절해야 되는 날이야. 그럼 그걸 드세요. 그게 저한테는 참치김밥이나 치즈김밥이에요.
영양소에서는 이제 나이 들면서 부족하거나 결핍되기 쉬운 건 역시 이제 단백질이긴 해요. 65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단백질이 소화 흡수되는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체중 1kg에다가 곱하기 0.91을 해주면 그게 자기한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65세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1.2에서 1.5까지를 곱해야지 될 수 있어요. 똑같이 먹어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일수록 소화 흡수가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음식이 덜 땡기죠. 그러다 보니 단백질을 챙겨 먹기는 더 어려워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나이 들었는데도 또 우리나라는 날씬한 몸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안 그래도 근육 없는데 다이어트 하면은 근육은 빠지고 지방도 같이 빠졌다가 다시 먹으면 근육은 안 돌아오고 지방은 돌아와가지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팔다리는 점점 더 가늘어지고 배는 이렇게 나온 ET 체형이라고 하는 그런 체형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몸은 더 힘들어지겠죠. 쌀밥이 좀 단백질 함량이 좀 떨어져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맛이 없어요. 도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깎아내는 그런 쌀 눈에 단백질 많이 들어있는 거 제거가 되기도 하고 맛에는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예 쌀 자체가 원래 단백질 함량이 좀 낮은데 100g에 2g?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곡물 위주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살고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쓰다 보면 단백질은 적게 먹으면서 나머지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식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단백질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15%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 채울 때까지 계속 먹고 싶어진다 라는 그런 이제 가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식생활에서 좀 통한다고 느낌이 드는 게 집에서 배고프다고 과자, 빵, 밥, 반찬 없이 그것만 막 먹다 보면 배고프긴 하잖아요. 좀 포만감을 오래 끌고 가면서 근육도 좀 챙겨주면서 하려면 단백질이 좀 들어있는 식단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기 먹으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단백질을 먹고 싶은데 하는 분들은 생선 중에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챙겨 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채소에도 약간 들어있고 견과류나 곡물에도 약간 들어있는데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단백질 먹으려다가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먹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중에서 저의 선택은 콩 쪽. 두유처럼 콩으로 만든 다른 식품을 드셔도 되고 요새 또 렌틸콩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대두 말고도 이제 그런 것도 드시면 괜찮은 것 같고 달걀 하루 한두 개 정도는 대개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두 개 정도 달걀 드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유제품 중에서 우유 드셨는데 문제 있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고 그래가지고 유당 제거한 우유도 많이 있잖아요. 요거트로 드시면 유당이 좀 어느 정도 제거가 돼서 더 나을 수도 있고 또는 물을 더 짜는 그릭 요거트 같은 거 드시면 또 더 도움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즈 한 잔 같은 거 그렇게 드시는 것도 단백질, 칼슘 보충해 주시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단백질 하다 보면 우리가 또 탄수화물 음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피하게 될 수 있는데요. 단백질만 드신다고 해서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이나 지방, 특히 탄수화물도 소량은 섭취를 해 주셔야 소화 흡수된 단백질이 몸에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 가서 제대로 쓰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섬유질이 중요하잖아요. 장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밥도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면 변비 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의외로 되게 커요. 밥만 먹어도 변비가 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밥 먹을 때 잡곡으로 먹으면 더 좋겠죠. 잡곡이 아니라 심지어 그냥 흰 쌀밥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그래도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다는 게 쌀알을 갈아가지고 곤죽처럼 만들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곡물 안에 매트릭스 같은 거푸집 같은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좀 골경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미생물이 거기에 가서 남은 거 먹으면서 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 음식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또 곡물은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추가하시면 좋은 게 견과류. 보면 칼로리 되게 높은 것처럼 돼 있고 막 지방 되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견과류도 아몬드, 뭐 호두 이런 거 먹으면 그게 다 들어오느냐? 다 안 들어와요. 소화 흡수가 쉽지 않잖아요. 장내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게 남겨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공식품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근데 사실은 뭐 가공식품이 먹으면 무슨 독이 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죠. 다만 고도로 가공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먹고 미생물한테 남겨주는 그런 부분의 여지가 좀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음식 형태를 가지고 있는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거를 좀 넣어주시면 장내 어떤 원활한 운동 상태, 건강 이런 거 챙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는 저도 중년이 되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키토 다이어트다, 저탄고지다 이런 거는 사실 하면 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고기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화장실 가면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데 냄새 많이 나면 건강에 안 좋다라기보다 소화흡수도 다 못 시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결국은 채식 비중을 좀 높여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중년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곡물도 어느 정도는 넣어주시고 채소 비중을 높여주시고 과일이지만 채소처럼 취급이 되는 토마토 같은 거 칼로리도 낮으면서 당도 지나치게 높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주시고 하루에 2끼가 됐건 3끼가 됐건 양 조절을 해도 배가 덜 고픈 그런 음식을 정해두고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할 땐 기본적으로 저녁이 제일 좋긴 하지만 저녁 건너뛰기가 쉽지 않은데 하루 한 끼 정도는 아주 가볍게 드시고 건너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데 식습관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요. 2가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운동하셔야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몸을 적절하게 자극을 해주시고 근육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거 내가 오늘 또 자극했잖니? 이거 필요해. 없애지 마. 라는 신호를 우리 몸한테 자꾸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면 같은 거 말씀하시겠지만 그건 다 아시니까 저는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동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존 의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지가 강한 분들 대개 보면 나만의 어떤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의지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의지가 충만한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운동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의지, 동기, 사랑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하게 되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면서 가족, 친구들하고 어떻게 애정 어린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야 더 건강하게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음식도 챙겨 먹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찾아갈 때 건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만족스럽고 내일 하루가 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냥 뭐 건강하기만 하다고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기만 한 게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기분이 없습니까? 배가 고프면 기분이 없죠.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어도 배고프면 기분이 없어요. 짜증이 나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배가 고픈데도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건강 관리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평상시에 컨디션 괜찮네 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평상시에 이제 아침을 거의 가볍게 먹는데 1시, 2시까지 식사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도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 내가 진짜 요즘에 몸 관리 아주 잘 되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그렇게 좀 가볍게 먹고 나가지고 점심때까지 그 사이에 막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상태 안 좋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의외로 나한테 몸에 잘 맞는 건강 식단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씩 천천히 들어와서 포만감을 좀 지속을 시켜주면서 영양 공급을 좀 오랫동안 해주면 좋을 텐데 먹었을 때 배고픔을 버티면서 컨디션을 유지해주면서 다음번 식사할 때까지는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드셔야 돼요. 그걸 찾으면 정말 건강한 식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양제가 진짜 많아요. 남들이 좋다는 거 다 먹어봐도 끝이 안 납니다.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뭔가 먹고 나서 부작용이 있는 건데 계속 무시하고 이제 드시다가 더 큰 문제 생겨가지고 병원 찾아가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죠. 많이 먹으면 노화를 막아줄 거다 이런 거를 광고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광고 보고 10년, 20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고함량으로 드시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저라면 챙겨 먹진 않겠다. 영양제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는 2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출발점은 뭔가가 모자란 영양 성분이 있을 때 위험한 결핍성 질환들 이런 거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영양제나 보충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이 됐던 거고 한 단계를 더 넘어가 가지고 요즘에는 모자란 거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의 몇십 배에서 몇백 배까지를 쓰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은 양을 쓰게 되면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용량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고용량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례 보고가 된 것들을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걸 좀 즐겨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간이라든지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아가는 확률이 좀 더 높은 걸로 나타나 있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양제만 위험한 건 아니고, 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뭐 어떤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민간에서 사용하는 약초 이런 것들은 먹고 나가지고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뭐 더 좋아진다 해서 명현 반응이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잖아요. 사실 또 과학적으로는 입증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뭔가 먹고 나서 부작용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무시하고 이제 드시다가 더 큰 문제 생겨가지고 병원 찾아가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죠. 영양제를 드실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누가 좋다고 했을 때 그것만 테스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를 테스트해 보고 싶으면 보통 한 2, 3일만 먹어도 부작용 패턴이 나타나요. 그러면 중단을 하죠. 심각한 부작용이 아닌 경우에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먹으면 돼요. 지난번하고 똑같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거죠. 4-5가지가 있겠는데, 제일 먼저 지용성 비타민은 축적이 되니까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A, D, E, K 4가지 중에 A하고 E 2가지는 굳이 너무 챙겨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바이타민 A나 또는 뭐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영양제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고함량을 드시게 됐을 때에는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게 명확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피하셔야 되는 건, 과거에 비타민 E를 많이 먹으면 노화를 막아줄 거다 이런 거를 광고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광고 보고 10년, 20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도 고함량으로 드시게 되면, 예를 들면 하루에 800? 이 정도만 계속 먹어도 남성 경우에는 특히 뭐 전립선 암 위험 같은 게 뭐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크기를 보면 뭐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예방을 하고 싶어서 먹는 건데, 고함량으로 비타민 A나 비타민 E 이쪽 계열은 굳이 저라면 챙겨 먹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도 결핍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입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연 부족해가지고 여드름이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겠는데, 미네랄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권장량 이내에서는 짧게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철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좀 컨디션 안 좋고 빈혈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빈혈약, 소위 말하는 철분 보충제 이런 거 드시면 또 컨디션 좋아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 빈혈이라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인데, 철분제를 뭐 가볍게 드셨더니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이라면 2달, 3달 이렇게 드셔보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다만 철분제 같은 경우에도 철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장에 있는 점막세포에도 별로 좋지가 않다. 철이라는 것 자체는 딱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게 돼 있고, 우리 인체 안에 들어오자마자 특정한 단백질들로 잘 감싸가지고 몸에 좀 해를 주지 않게. 왜냐하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레디컬 반응이라고 하는 일련의 연쇄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체내에 해를 줄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분제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데 모자랄 때 쓰고 결핍될 때 쓰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컨디션 회복 이런 차원에서 쓸 때는 짧게 필요할 때만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젊은 분들 막 30대 이런 분들이 칼륨 보충제 사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다이어트 클리닉 같은 데 가면 칼륨제 처방을 해줘요. 칼륨제만 먹어도 붓기가 좀 빠지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느낌이 처음에는 있거든요. 칼륨 보충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약국 가서 사려고 보셔도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칼륨 보충제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왔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칼륨 같은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라든지 몸에서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잉이 되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 보충제 막 좋다는 얘기에 직구로까지 사셔가지고 드시는 이런 거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비추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정도일 때는 일반적인 다른 분들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제 드셔도 되겠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그런 경우에는 신장 기능 떨어진 거에 맞춰가지고 비타민제를 특별히 따로 구입해서 드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천 따라 주셔야 되고, 종합 비타민제를 간 기능 안 좋은 분이 드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나이아신 같은 걸 너무 고함량으로 드신다든지, 제형 자체가 나이아신이 천천히 지속하는 그런 제형. 그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천천히 조금씩 해서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간독성이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의 주치의하고 항상 내가 뭘 먹어도 되는지 상의를 해보시고, 또 약국 가셨어도 다시 한번 또 상의해보시고 2중, 3중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영양제 조합 쪽으로 가게 되면 대중적인 관심은 그럼 뭐랑 뭐를 섞어 먹는 게 제일 좋을까 하는 거를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 제가 거꾸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영양제 조합을 먹었을 때 더 좋거나 더 해롭다는 거에 대한 연구는요, 개별 영양제 성분에 비해서도 훨씬 더 건수가 적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론적인 이야기인 경우가 되게 많고 말뿐인 경우가 조금 많아요. 다만 이제 뭐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타민 D하고 칼슘 보충제하고는 함께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칼슘 보충제도 보시면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함께 드시면 좋지만 비타민 D가 과잉이 됐을 때는 칼슘제랑 함께 드시면 그것 때문에 사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고함량으로 드시는 분들도 제법 많은데, 고함량으로 비타민 D 드셨을 때 그거 자체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비타민 D하고 칼슘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이때는 비타민 D가 고함량일 때 칼슘이 원래 들어와야 되는 것보다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소화도 안 되고 메스껍고 구역이나 구토나 먼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조합이 오히려 더 양 조절을 좀 잘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 A하고 D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비타민 A를 고함량으로 드시게 되면 비타민 D를 같이 붙여줘야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거를 좀 비타민 D로 잡아줄 수 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비타민 A를 고함량으로 드시는 것 자체가 조금 비추어요. 뭔가가 좋은 조합이다 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드실 때일수록 이때 양 조절 실패하시면 더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양제보다 제가 더 꾸준히 챙겨서 먹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스타틴입니다. 이거 우선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그래서 175 정도였던 게 지금 70대로 떨어졌어요. 처방받으신 분들은 우선 그거 제일 먼저 열심히 드시고, 그거 말고는 크레아틴, 타우린 먹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L-카르니틴, 요 세 가지 먹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 운동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4, 5일 정도 먹는데, 왜냐면 그때가 운동하는 날이거든요. 운동에 관련된 보충제를 드시면 좋은 점은 뭐냐면 운동을 더 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제가 먹는 거 다 여러분들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것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거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 함량이 매일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한지 하는 거는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직구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닌 게, 약국에서 다 살 수가 없어요. 개별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들은 약국에 아예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테스트 해본다고 먹어보지만 겁날 때가 있어요. 하루에 권장량이 막 5000%가 들어있고 막 그렇거든요. 고함량일 때는 나한테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불편한 게 있는지 하는 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병원이나 약국 가가지고 상담하기도 민망하니까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 쪽에서 40만 명 가까이 미국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종합 비타민제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사망률에 차이가 없다. 종합 비타민제를 먹기 시작하면 처음 몇 년 동안은 오히려 4%까지 사망 위험이 좀 증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비타민제를 먹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니고, 종합 비타민제가 유익하다는 거에 대한 연구 결과도 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예를 들면 특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좀 감소시켜 준다든지 긍정적인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챙겨 먹는 식사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나쁜 생활 습관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비타민제는 없어요. 다이어트 보조제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이 됐건 그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 다 효과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 빠지는 건 진짜 1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효과가 있었으면, 우리나라보다 비만이나 과체중 문제 심각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비만 신약이 나와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애초에 효과가 없거나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건 있겠죠. 그걸 너무 비싸게 파니까 효과를 봐야 되겠다는 마음에 식사
습관이 바뀌니까 뭐 살이 좀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살은 진짜 1도 안 빠집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드세요. 살은 안 빠지는데 드세요. 저도 먹고 있어요.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량 충분하면 문제는 없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면 식사가 부실한 날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한테 잘 맞는 단백질 파우더를 찾아가지고 뭐 매일 안 드셔도 되지만 일주일에 3번을 드시든 매일 드시든 간에 단백질은 보충을 좀 해주시고, 다만 드실 때는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지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드시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점심에 고기 반찬도 많이 드셨는데 굳이 그 뒤에 또 드실 필요는 없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좀 배가 고플 때라든지 뭐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먹기 전에 살짝 드신다든지 이렇게 좀 나눠서 드시는 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몸에서 의욕적으로 따라줄 수가 없다. 다만 단백질 파우더도 개인차가 되게 큰데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반대로 배가 아프고 설사가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체로 거기에 유당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우유에서 뽑은 단백질을 어떻게 농축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계속 드시면은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적응을 해서 그런지 또 괜찮은 경우도 있고, 나한테 맞는지 테스트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상에 영양제가 진짜 많아요. 남들이 좋다는 거 다 먹어봐도 끝이 안 납니다.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걸 왜 먹는지 잘 모르시고, 먹어서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시고, 근데도 그걸 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서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꾸준히 먹고 있는 뭔가가 있을 때는 분명히 이유를 알고 드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드셨는데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드셔서 효과가 있더라도 남한테 굳이 전파는 하지 마세요. 몸 상태라든지 모든 조건이 같은 게 아니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냥 드시지 마시고 기록하세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건강에 제일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내가 뭐 먹었는지 사진 찍어놓고 기록하시고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뭐 먹었는지만 기록을 해두셔도 문제가 있을 때 찾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나의 몸 상태에 주의를 좀 기울여보자. 제가 하나만 팁을 더 드리면,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알려달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드셔보셔야지 알죠. 내가 가지고 30년, 40년, 50년, 앞으로도 60년, 70년, 80년 살 몸이잖아요. 나한테 어떤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 좀 해두시고, 뭐 드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 알고 있어야죠. 앞으로 건강에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